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저점을 깰 것 같은 기세에서 그나마 선방을 해서 요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켰습니다. 뭐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하루 시간을 준 거냐 뭐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나마 이제 하루하루 이런 기준점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여기를 지켰다는 부분은 나쁘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계속 지킬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여전히 회의적인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60주선 이제 완전히 이탈했고, 두 번째는 이게 차트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패턴이 그렇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게 없다면 요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여기서 솟아오르려면 내일이라도 말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주봉 기준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다소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뭐 사실 요 시점까지 해서 거의 1년 이상 달렸는데 1년 이상 달린 시장이 멈춘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올랐던 기간만큼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입니다. 네, 그래서 불과 한 3, 4, 5개월, 5개월 정도 됐고 남은 기간이 1년이라고 잡았을 때 어떤 주기의 중첩 부분 감안해서 그냥 1년으로 자르고 그리고 1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끝나지 않는 이 조정의 기간이 이걸로 끝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 기점을 갖고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여기서 10개월이면 뭐 거의 다 됐네. 그래서 혹자는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점을 지켰다는 거. 요거 하나만 항상 이 사실을 기준으로 확대 해석을 하지 말고 사실을 기준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우리가 정한 기술적인 이 기준들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걸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정도로 판단한다라는 이 한계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 그런 상태에서 저점을 지지를 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게 내일 그래도 비교적 강하게 말아 올린다면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저점을 깬다면 이제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예측은 항상 시장이 주는 신호를 기준을 잡고 캐치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뭐 실적 발표를 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뭐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들이 무엇이냐 결국은 증권주들인데 아이고 미래에셋증권 이름을 바꾼 지가 꽤 됐는데도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상당히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천억, 순이익 2,500억 수준인데 그거보다 훨씬 좋게 나왔지만 반응이 미미하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어떤 적정 주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한 2만 원 정도 돼야 적정합니다. 근데 8,700원밖에 안 된다. 어떤 숫자 지표로 보더라도 이거를 왜 이 가격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은 말도 안 되는 주가를 형성하고 또 어떤 종목들은 왜 이렇게 계속 저평가를 유지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성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투자자들의 성향이란 게 뭐냐면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하고 그리고 증권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의학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큽니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럼 증권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소위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큰 관계성이 없는 뭐 저평가라서 사고 이런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 의학계통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산다. 근데 이 의학계통 의사분들이나 간호사 숫자도 늘어나고 소득도 계속 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굳이 이 주식에 넣어놓은 돈을 뺄 필요가 없었고 또 다른 소득도 늘어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투자를 해오고 그렇게 주주 구성이 탄탄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가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높은 주가를 형성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 어떤 특징이 없다. 그러면 이 증권주 투자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됐겠느냐? 이 상위 계층의 소득 수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약하게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계속 올랐으니까 사실상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든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추가 투자가 없고 또 있는 주식도 빼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평가가 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했을 때 과연 미래에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이냐. 좋은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자가 돈을 벌고 여유 자금을 계속 넣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이제 한물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유 자금을 이제 해외로 돌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해외 증시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국내에는 스마트한 어떤 자금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 투자금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충족하는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국내 증시가 아니라 해외 증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시장 전망은 좋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코스닥은 오늘 선방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고 또 1천선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는 확실히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10%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고 다만 코스피가 내려가는데 코스닥 혼자 선방한다. 코스피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코스닥이 계속 선방한다. 이것도 장기간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싸지면 코스닥 종목을 팔고 대형주로 넘어오는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수급이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동조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닥 전망이 코스피보단 낮긴 하지만 코스피하고 완벽하게 디커플링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여전히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주는 시장이다. 뭐 IT 버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개 잡주 작전하는 애들의 놀이터고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가면 눈, 코, 입 다 베껴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게 실제 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 투자자들은 계속 돈을 잃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말라가고 주가가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진단 같은 걸 해보자면 우리 시장에서 희망이란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말도 안 되게 실적을 내놓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어떤 글로벌 시장 전체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대만이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세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당장 언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진하고 주기를 봤을 때
1년 뭐 넉넉하게 1년 3개월 정도 상승했고, 그러면 이 시점부터 1년 3개월이라고 한다면 뭐 조금 짧게 잡더라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시장이 다시 좋아질 만한 여력이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앞으로 남은 한 7개월 정도는 시장에서 몸을 사리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런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나는 주식 공부도 하고 종목도 찾고 발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보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합니다. 시간 투자의 결과가 손실이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게 장기화되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한번 발을 들이면 투자금이 올인되기 전까지는 또 발을 못 뺍니다. 그러면 당장 재미없는 걸 빼서 재미있는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요 단기 변동에 물들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투자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뇌의 전두엽이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그 자극에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단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단타로는 돈을 못 벌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좋아져도 방법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에서 먹을 게 없을 때는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생업에 집중을 하시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낮추고 또 시간 할애를 줄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당할 만큼만. 예,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시간차를 두고 그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나마 그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의 예측은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장기간 화석연료가 안정될 것이다. 가격 안정을 가질 것이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이 탈원전 정책이 수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한국전력이 저평가인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전력은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근거 중에서 시장에 이제 앞으로 나빠질 것만 남았고, 그리고 장기간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비켜나갔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탈원전 정책 수정을 할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 현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이런 기치를 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전 가동률이 거의 100%입니다. 신규 원전을 짓고 있지 않을 뿐이지 원전 풀 가동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탈원전 정책 수정한다 그러면 신규 원전을 지을 것이다. 달라질 수 있는 건 이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규 원전을 지었을 때 이게 반영이 되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은 가야 되고, 그 안에는 계속 나쁜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자세는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소모성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건 나쁜데, 나중에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지라는 이런 태도는 아주 훌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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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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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한다는 것만 해도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종목은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가가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 한국전력이 민영 기업이다. 네,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4조 6,368억입니다. 그리고 14조 원인데 자산만 순자산만 70조입니다. 이것도 뭐 자산 재평가를 한다든지 유효자산을 처분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에 구 한전 본사 부지를 팔아가지고 강남에서 10조 5천억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재무 구조가 개선됐던 적이 있는데 비슷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전기요금도 원전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저원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석탄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예, 그런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긴 안목으로 그렇게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면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핵융합으로 가서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도 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간다면 한국전력 주가가 10만 원짜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민영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누군가 이런 의지를 갖고 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 거 아니니까. 내가 그거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누가 수익을 보는데, 엄한 놈들이 수익 보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지? 예, 요런 어떤 공익에 대한, 그리고 사회 전체가 어떤 동업자, 그리고 가족의 어떤 확대 개념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정부 개입이 있고, 정부 개입에는 경제 논리를 벗어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할인이란 부분도 한국전력에는 굉장히 가혹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공기업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채도 갚아 나가고 했던 그 시기에 한국전력이 유가 하락과 맞물려 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한 재미를 봤던 그 시기 이후에 탈원전, 뭐 유가 상승 이런 걸 계속 연달아 터지면서 지금 굉장히 낮은 주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한국전력이 이 주가가 내려가는 이 기간 동안엔 실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그나마 나아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뭐 지금 유가 상승하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당분간 이 가격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싸게 살려면 싸게 사서 버티는 게 그나마 낫고 그게 기준을 잡자면 22,000원 정도? 22,000원보다 낮아졌을 때 뭐 없다 생각하고 모아가는 정도의 접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싸니까. 근데 그 너무너무 싼 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근데 포스코랑 비교하면 그래도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지분을 함께 해서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나 이런 KT 같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나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KT를 한번 살펴보면 KT도 그런 공기업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미가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재미없는 이유가 이 LG U 플러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좀 대응이 느리다. 근데 그게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SK그룹에 갔더라도 공기업의 어떤 잔재가 남아있고 한국이동통신이었으니까 KT도 공기업이니까 한국통신이었으니까 그런 게 남아있고 그리고 LGU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갖고도 실적을 잘 내어가고 있는 상태. 예, 그래서 경쟁이 이 세 업체가 두 개 업체가 공기업의 성향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LGU 플러스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잠재력이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치 대비 주가를 보면 KT는 적정 주가의 절반 수준,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적정 주가고, 나중에 이제 계열 분리돼서 또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찢어지면 또 그런 예전의 어떤 저평가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이제 SK로 넘어가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동통신을 처음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들을 생각하면, 예, 그런 시기들을 생각하면 SK텔레콤의 현 주가 수준이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왜 안 늘어나지? 아, 이게 다구나. 예. 네, 그래서 한때 SK텔레콤이 500만 원이었고, 액면 분할을 해서 IT 버블 때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그거를 감안하면 아직도 20년 전에 지금 환산 주가로 50만 원입니다. 20년 전의 주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주들이 허우적거리는 건 시장 성장을 못해서가 가장 크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 조금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SK텔레콤이 대규모 이익을 내고 매년 꾸준한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걸 배당으로 쓰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요거 계속 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했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문화가 어느 정도 이 공기업의 무사 안일주의에 젖어가지고 잠재력 발휘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U 플러스는 올해 1조 원 영업이익 달성을 할 것 같은데, LG U 플러스의 이제 순자산 가치가 KT의 절반 수준이지만 주가는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공기업보다는 조금 역동성이 있으니까,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성향을 가진 그 두 기업보다는 역동성이 있고, 5G, 4G로 변환하고 5G로 변환하고 이렇게 전환기마다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왔으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좀 더 나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예, 요렇게 보고 주가가 두 통신 기업에 비해서는 저평가 정도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평가 정도가 제일 덜한 게 SK텔레콤이긴 한데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을 빼면 LG U 플러스가 가장 나은. 그래서 이 공기업의 잔재로 봤을 때 큰 작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크게 작용하는 분야가 있고, 오히려 독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분야가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선될 만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멍해 때문에 잘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공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KT 엔진인데, KT 엔진은 매년 꾸준한 실적에 꾸준한 배당을 내주는, 예,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없는 대신에 기업은행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포스코에 비해서는 좋은 입장이고, 배당 시즌이 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 주가가 올라간 것은 경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기호식품을 가지고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시즌에서 그나마 반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건 이 정권의 어떤 영향이 큽니다. 그 이전 정권은 공기업 개혁에 기치를 둬가지고 공기업 주가가 괜찮았고, 실제 또 어느 정도 개혁의 성과도 있었고, 지금은 좀 방만하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공기업이 이윤을 이익을 추구를 해서 바람직하냐라는 부분. 그래서 공기업은 일반 기업보다는 좀 퍼주면서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보면, 지금은 그 전에는 공기업 부실이 나중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이걸 해놔야 된다라는 부분. 둘 다 뭐 나쁜 생각은 아니니까. 예. 근데 정권이 바뀌면 지금보다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어떤 문화가 남아있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실제 아직도 공기업인 KTNG나 한국전력이나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예,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하면서 관심을 받았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매도 거래량이 없긴 하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반짝하는 종목들은 매도 거래량이 없어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수 거래량이 어떤 특정 인위적인 자금력으로 주가를 이렇게 견인해 와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심이 몰렸을 뿐이니까.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그 전에도 보면 한창 예, 한참 이전에는 그 뭐였지 이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여기 그 손실 말고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아, 아무튼 이 비는 돈을 채워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잠시만. 어, 딱히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 이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 부실을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정권에서 비교적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영향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입장이 다른 정부에서는 부진하고 그러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공기업의 어떤 부실을 예방하는 쪽에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겨울철에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먼저 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갖고 접근을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 독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장기 공급 계약이 많고 그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예,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당분간 크게 변동을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공기업 실제 공기업인 기업들은 그나마 조금 낮고 공기업의 잔재가 있는 기업들은 그 부분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 취급을 받고 있는 KB금융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인사 같은 데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고 우상향이고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다. 여기에 뭐 저평가는 정부 관련된 어떤 그 경제 논리를 벗어나는 리스크, 금융 정책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긴 했지만 이전보다. 그래서 이 종목들 KB금융하고 이 공기업 잔재가 남아있는 신한지주는 그나마 덜하고 그 중에서 물론 금융당국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나마 덜하고 하나금융지주 네, 이런 금융지주사들 실적이 계속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이고 금리도 인상을 할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그나마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금융지주. 네, 우리 금융지주는 단기간에 좋았습니다. 실적이 대폭 개선이 돼서 배당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이 이제 실적은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배당 성향을 제어하던 금융당국의 지침도 풀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 수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좋을 것 같다. 이 업종이. 그러면 원래 이 공기업이나 공기업의 어떤 성향이 강한 기업들은 원래 저평가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지금보다는 경영이 다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시장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60%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공기업인데 차라리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들은 그나마 낫고 지분만 팔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냥 반쪽짜리 공기업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시장에서 더 외면을 받는 이런 상황이니까 개별 재료의 배당 끝나고 나면 또 상반기에 배당주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말 정도 시장이 나쁜데 금리 인상 수혜도 받고 저평가 매력도 있고 시장이 만약에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유동성 개선이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했을 때 오늘 언급해드린 이 공기업들은 저가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큰 낭패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서 공기업 쪽에서 뭔가 개선이 되거나 개혁이 되거나 지금보다 나아질 만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관심을 가져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